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입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5월 16일자 기준점으로도 계속 자금 유입이 나쁘지 않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시 급등 나오고 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구간 때 좀 많이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과거에도 전고 뚫고 더 갔고 전고 뚫고 더 갔고 전고 뚫고 더 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매 하루에 있는 차트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보셔도 되죠. 반복된 학습이 계속 누적이 되어야 그 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추세 매매 추종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 시간으로 때우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식이다, 좋은 습관 방식이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대부분 이 구간대를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수익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샀던 사람도 대부분 커뮤니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야, 끝났어. 이미 뭐 볼 게 없어. 너희들은 호구 새끼들이야 라고 하지만 더 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구간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보다 더 갔습니다. 지금 더 가고 조정이 약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보를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왔던 소식 몇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 자, 블랙록 IBIT 티커가 414곳의 보유자가 있다. 414곳의 보유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다 이 비트코인에 관심도가 매우 뜨겁고 거기에서 찾는 고객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걸 이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델리티 정도와 아크 뭐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센티멘트에서 비트코인 100개 이상의 고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활동은 2024년도 최저 수준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갑의 활동수가 매우 조조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는요, 그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포지션 부분이 움직임이 없다. 즉, 호들링 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호들링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적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CS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고래들의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늘어나고 있는 배경은 뭐 아시다시피 뭐 ETF에 있는 추정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렇게 많은 고객사의 들이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 누구는 지금 좀 무섭다. 누구는 이제 이 구간에서 계속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대부분 우리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던 매수자 중에 가장 그나마 신뢰성이 높은 쪽, 은퇴 자산관리 쪽에 들어왔던 투자위원회 자금이 대략 9,9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8년도 때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땠을까요? 대부분 학자금 들어왔던 기금 운용사들이 100억 원만 투자했는데 그게 한 3천억 원씩 찍혔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자금의 수익성도 높여서 실제 투자 비중은 뭐 0.1% 정도만 투자를 해도 가성비 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때 들어왔던 시점이 평균 추이로 보았을 때 가장 저렴한 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저렴한 구간에 있는 이 조정적 국면에서 평균의 하락률
범주를 어느 정도는 대략 다 계산을 하고 들어왔던 자금이기 때문에 비슷한 포지션을 맞추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E 비트코인 현물 거래 서비스 준비 중이다라는 게 가장 빅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닝을 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건 변동성과 거래량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CME 쪽에서는 당연히 수수료에 따른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런 이제 선물 거래에 있는 빈도가 지금 대부분 현물보다는 여전히 주도하는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선물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 아래든 위든 포지션 한번 정해진다라고 하면 쭉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추진력은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라는 건 CME도 일정 이상 고객사들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만한 최소 요건에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물 ETF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ETF 마켓 메이커의 매수한 흔적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추이를 좀 보았을 때도 여전히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죽긴 했지만 그리고 어플 활동 지수도 한 마이너스 85%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죠. 5월 달에 있는 이더리움 ETF도 있긴 하지만 결국엔 블랙록 믿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블랙록이 자산화 토큰화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더리움의 ETF가 되어야 자기의 있는 사업을 더욱더 비즈니스 추진 속도를 더 빨리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토큰한 펀드를 추진하고 있는 블랙록이 4,700만 달러의 펀드 라운드를 마감을 했고 단기간에 토큰화 국채 펀드를 성장하는 중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버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큰 자산 운용사에 따른 이런 사람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비공식에 있는 발언을 믿을 필요성은 없고요. 오피셜이 나왔던 내용만 믿고 그냥 가셔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대신 소송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널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조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이치뱅크도 이제 자산화 토큰화 프로젝트를 참여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에 따른 활용도도 커지게 되고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의 활용도도 매우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RWA 코인에 따른 관심도는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쪼박하게 알트코인 몇 가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체인링크가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 DTCC 체인링크와 다수의 금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라클 기반으로 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는 체인링크가 가장 좀 유망하고 그리고 다수 비즈니스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요거 좀 괜찮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트 참여자를 좀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그런 은행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눈에 많이 보여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죽어가는 토큰을 살리는 방법을 왜 갖고 왔냐 이것도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최소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는 코인은 일단은 안 된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요. 내 코인이 진짜 문제가 있냐 없냐도 이 7가지에 해당이 되어져 있는지도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큰 소각, 수수료, 그리고 토큰오믹, 그리고 토큰 분할, 리브랜딩, 호재 만들기, DWF 파트너십이 있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응용해서 갖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정치적 색깔 없이 그냥 본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종소세 신고도 있지만 2022년도 때부터 진행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건 해외 가상자산 계좌 포함입니다. 5억 원 이상 넘었던 해외 금융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지갑을 제외한, 그러니까 메타마스크 포함입니다. 그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 해외 금융 계좌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등록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상식으로 해외 부동산 모든 자산에 있는 게 5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20%가 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레퍼럴 하시는 분들에 있는 유튜버 분들은 대부분 이걸 신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소신 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큐에서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말이 떠올라서 이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금투세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발언을 했었는데요. 금투세 해보지도 않고 왜 폐지를 하냐? 내년 시행이 원칙이다. 이미 금투세 4년간 시행에 유예를 해 보았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게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하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 대신 보완해서 하자라는 거지. 어설프게 준비해서 전쟁 치르는 것보다 제대로 전쟁 준비에 따른 준비 태세를 해놓은 다음에 출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저는 가장 공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발언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금투세 진짜로 하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20-30% 빠졌을 때 과연 진성준 의원은 여기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보상 전 국민에 있는 자산이 녹아내렸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거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따른 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